안녕하세요. 주간 전망대입니다. 작년 말만 하더라도 참 이렇게 분위기 안 좋았던 글로벌 증시. 그러나 지금 이제 2월도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만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국내외 할 것 없이 뭔가 지금쯤이면 한번 증시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다 가지실 만한데요. 작년에 우리가 보았던 그 하락이 추세여서 지금은 거기에 대한 기술적 반등인지, 작년에 보았던 것이 오히려 조정이고 이제 다시 원래대로의 상승 추세를 계속 이어가는 국면인지, 여기에 대한 판단을 한번 내려볼 만한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증시 분야의 또 전문가 세 분 모시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펠리스 투자앤리서치 대표시죠. 김민수 대표님 오랜만에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유진투자증권의 허재원 위원님도 모처럼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의 유동훈 이사님께서도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정말 우리 증권시장의 꾼들만 모셨습니다. 우리 김 대표님이나 네. 허 의원님 참 오랜만에 나와주셨고, 예, 오늘은 좀 가감 없이 한번 좀 이렇게 갖고 계신 생각을 한번 툴툴 털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오프닝으로 간단하게, 자, 지금 이제 금년 들어서 아주 장이 좋습니다. 최근 시장 흐름 어떻게 이해할까? 짧게 한번 설명해 주신다면 세 분 다한테 미리 한번 듣고 가겠습니다. 네. 저의 시각이야 다 아시겠지만 작년에 있었던 이 조정은 일시적인 조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작년 말에 리포트 내보냈던 게 이 추세적 강세장이 끝난 게 아니다라는 리포트를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2년 정도는 추가적인 상승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렇지만 어쨌든 장은 다들 아직까지 의구심이 팽배한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여러 기관 투자가들을 만나 보더라도 또 개인 투자자들을 만나 보더라도 지금 주식 비중이 너무 낮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우리 허 의원님. 저는 이제 이사님하고는 생각이 조금 다른 부분이, 네. 일단 추세적인 반등 내지는 회복은 아닐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보통 그 주식시장이 2년 연속 하락하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IT 버블 때에 이제 한 3년 정도 연속으로 하락했고, 네. 국내 코스피도 저희 외환위기 때를 제외를 하면 2년 연속 하락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올해는 작년에 어떤 부진에서 이렇게 좀 되돌리는 흐름이 의외로 좀 강하게 나타나는 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아까도 좀 이사님께서 좀 말씀하셨지만 그 연초 이후에 이제 주가가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는 과정에서 사실 포지션을 빠르게 주식 비중을 늘린 투자자 주체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르면 오를수록 조바심, 그리고 약간은 어떻게 보면 오히려 공포감이 더 들면서 주식을 더 사는 그런 모습이 최근에 글로벌 주식시장에서 좀 나타나고 있었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거 토론 되겠는데요. 재밌겠네요. 네, 김 대표님. 네, 1대1입니다. 1대1 상황 쪽에서 제가 아는 소장님은 약간 비관론에 가까우시니까 신중론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신중론. 색깔을 좀 바꾸셨네요. 네. 좀 완화시키셨던. 예. 그래도 저랑 유동원 이사님 연락해서 같이 왔다는 얘기는 시장에 강세가 왔구나, 이런 쪽에 대한 반증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특별한 얘기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워낙 예전부터도 강하게 시장을 봤었고, 그리고 지금 분위기는 앞서 말씀하셨던 거랑 비슷하고요. 네. 아직까지 긴가민가 할 때는 아직 판단을 못 내리는 상황 쪽에서의 시장 변화다라고 하게 되면 그걸 안고 가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바텀 라인은 작년에 나왔던 변화, 그리고 지금 흐름보다
더 나빠질 수 있겠느냐? 이거에 대한 반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지난번에 나왔던 어떤 공포감과 나왔던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미지를 그대로 어떻게 보면은 안고 움직인다라는 쪽으로 봤었을 때는 일단 그만큼 바닥을 봤다고 얘기를 해야겠죠. 그런 것들 쪽에서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이렇게 많은 주식하시는 분들 만나실 텐데 네. 기관이든 개인이든 네, 지금 생각해 보면은요. 네, 지금 오늘 이 녹화일 기준으로 이 코스피 2230이 버거워요. 몇 번 터치를 했는데 이거 갖다가 시원하게 못 뚫습니다. 이게 족보 있는 레벨이잖아요. 그렇죠. 작년 10월 10일 날 그날 그쪽 미국 현지 시간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이 미쳤네 마네 막 그런 소리 하고 네, 뭐 아마존을 비롯해서 기술주들이 막 급락을 하고 이런저런 뭐 여러 가지 분위기 안 좋아서 그날 참 뉴욕이 많이 빠지고 우리는 그 다음날 10월 11일 날 갭으로 훅 빠졌던 네. 그 갭 채우는 레벨이 2230 근처인데 정확하십니다. 그죠? 맞습니다. 예. 저 이제 여기까지는 왔어요. 네. 여기까지는 왔는데 그럼 10월 그 무렵하고 지금하고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네. 10만 원짜리 주식이 네. 그때 S&P 500 한 20% 빠졌는데 10만 원짜리가 20% 빠지면 8만 원 가잖아요. 예, 이게 8만 원에서 20% 올라봐야 9만 6천 원이라고. 네. 그러니까 같은 오른 게 20 어딥니까? 오른 게 어딥니까? 오른 게 거기까지 어디- 오른 예. 게 어딥니까? 예. 그때하고 지금하고 시장 분위기 어떻어요? 지금 보통 지금 이제 피부나 체감으로 여러 가지 뭐 손님들이나 아니면 이제 투자자분들하고 만나면서 느끼는 분위기는 네. 앞서 말씀드린 거랑 똑같습니다. 지금 여기 올라타야 되느냐라고 반문하시는 분들이 지금 벌써 한 3분의 2 정도. 올라타야 되느냐? 예. 그리고 그동안 물리셔서 이래저래 어쩔 수 없이 그냥 여기까지 끌고 왔다가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구분응선은 넘었다라는 쪽에서 안도의 한숨을 보시는 분들이 한 3분의 1. 아하. 예.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모습들은 시장이 강세로 가는데 내가 이제 여유 자금이 좀 더 있어서 신규 네. 투자를 할까라고 문의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직 멀었다라는 반증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고요. 저희가 보통 보면은 이제 이게 시장의 꼭지다 아니면 좀 조정이 들어오겠다라고 하는 신호들이 보통 보면 이제 좀 안절부절하거든요. 즉 시장은 계속 달려가는데 거기서 이제 지금 여기서 뭘 교체할까요? 뭘 더 살까요? 아니면은 신규 자금 적금 만기된 게 있는데 그거 갖다 들어올까요?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올 무렵쯤이 오히려 단기 고점이 징후가 농후했는데 지금은 아직 그런 징후가 한 번도 안 보입니다. 예. 네, 그런 상황 쪽에서 아직은 혼돈이라고 보이지고 있는데 네. 그런 발판을 안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좀 더 긍정적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는 왜 지표 분석하는 얘기보다 저런 식의 얘기가 더 재밌죠. 재밌죠. 그러면은 허 의원님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그동안 지금 이렇게 빠질 때는 우리가 먼저 빠졌어요. 네. 낙폭도 그랬고 올라올 때는 우리가 조금 약간 부진합니다. 우리 한국 증시가 뭐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세요? 뭐 저는 한국 시장이 뭐 미국에 비하면 좀 덜 올라왔지만 글로벌하게 보면은 그래도 뭐 나름은 잘 올라왔다라고 평탄을 생각하고 네, 있고요. 네. 근데 이제 미국 시장 보면은 그 이익이 그 4분기 실적 발표하기 전에는 되게 걱정을 많이 했었고요. 네. 근데 오히려 막상 4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보면 예상보다는 굉장히 좀 잘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데이터를 본 기억으로는 연초 이후에 미국 기업들 실적 추정치가 이렇게 떨어지다가 네. 오히려 기업들의 실적 막 발표를 본격적으로 하는 시점에서부터는 오히려 멈춰 있거나 조금 올라와 있는 상태이고요. 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IT가 문제다, 뭐 반도체가 문제다 싶어서 굉장히 많이 하향이 되고 있고 지금도 지속이 되고 있는데 오히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주춤한 반면에 그 외에 다른 IT 이외의 기업들의 실적 하향이 폭이 좀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걱정했던 것보다는 나았다.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원래 안 좋았을 것으로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실적을 열어봤더니 좀 더 별로였지 않았느냐. 거기서 좀 차이가 있는 모습이고요. 그렇지만 한국 시장에서도 워낙 반도체 업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보니까 이 반도체가 이렇게 끌고 가는 힘 때문에 그래도 여기까지 좀 올라왔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반도체. 이게 보니까 아까 우리 유 이사님께서 갖고 오셨던 이게 2월 전망 보고서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미중 위기 속 기회. 미국 나스닥 바이오주와 중국 투자. 자, 그러면 그럼에도 미중 무슨 말씀인지 느낌은 옵니다. 네. 여기서 위기 속 기회인데 네, 기회도 느낌이 와요. 네. 위기는 뭘 말씀하신 거였죠? 계속해서 미중 무역 전쟁 이슈. 미중 무역 전쟁.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작년의 시장에 대해서 네. 2015년부터 오르기 시작했으니까 네. 16, 17, 18, 18년도에 어느 정도 좀 조정이 있어야 된다는 건 이해를 했는데 네. 그 조정 폭이 예상보다 훨씬 컸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뭐 결국 미중 무역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작년 2월부터 이게 가속화되기 시작하면서 시장을 굉장히 지배를 오랫동안 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그게 변화된 시기가 정확하게 작년 10월 달입니다. 10월 말부터. 네. 그러니까 방향이 계속 안 좋아지다가 이제 10월 달 말부터는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물론 미국 시장은 그 후유증으로서 10월, 11월, 12월 달에 하락을 했지만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바닥을 10월 달에 다진 거거든요. 10월 말에.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상승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미국과 중국이 안 좋고 글로벌이 다 안 좋다라는 걱정을 했었는데 이 미중 무역 전쟁의 이슈가 일단락이 되는 순간에 시장은 굉장히 좋아 보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래도 그래도 이 기업들이 그만큼 글로벌 경쟁력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중국 시장이 사실 알게 모르게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돈도 많이 들어오고 있다면서요. 그럼요. 타이밍을 지금 잡아들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제가 뭐 북경에서 한 3년 살았지만 중국은 타이밍이 전부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10년 중에서 한 1, 2년만 반짝반짝 뛸 때가 있어요. 이때만 잘 투자해도 수익이 나고요. 그 이외에는 투자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지금이 딱 중국이 그런 타이밍이 오다 보니까 위기 속의 기회인 거죠. 왜냐? 중국이 다 큰일 났다, 망했다, 문제 있다, 글로벌 위기를 만들어낼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안에서 반짝 뜨는 타이밍이 오기 때문에 그게 지금 올해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회를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일단 그러면은 강세론자들의 논리부터 먼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 대표님. 네.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을 딱 얘기하셨어요. 네. 그다음에 대부분의 이코노미스트들이나 전략가들 이제 하는 얘기는 금년 들어서 결정적인 어떤 증시의 분위기가 확 바뀐 거는 연준이 스탠스를 바꿨다. 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참 어떻게 보면은 다행이라고도 표현을 해야 될 정도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보통 보면은 지금 시장에 이제 보통 지금 같은 경우도 혼돈이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네. 딱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이는 걸 믿느냐, 앞으로를 믿느냐, 그러니까 현재와 미래의 어떤 괴리를 상당히 크게 가져가는 게 지금 시장의 단면이라고 생각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지금 흐름을 보게 되면 현재 나오는 경제 지표들 제조업 지표부터 다 안 좋습니다. 그건 다 지금 보이는 사실이고요. 현재 부분들이고 네. 게다가 지금 뭐 기업 실적들 뭐 예상보다 더 안 좋다, 뭐 다 나오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부정적인 관련된 부분들은 다 현재 보이는 부분들인데 이 보이는 것만 믿게 되면 지금 투자 못합니다.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그 이면을 보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미중 무역 분쟁 끝나고 거기다가 이제 앞서 얘기하셨던 이제 연준의 스탠스가 좀 바뀌기 시작한다는 부분들. 이 네. 같은 경우도 이제 더 이상 금리와 관련돼서 신경을 좀 덜 쓰겠다는 부분들이죠. 그렇게 되면은 과거 대비해서 어떤 올라간 그러니까 저금리 기조 때보다는 약간 올라간 금리라고는 하지만은 여전히 지금 기조는 저금리 상태입니다. 그런 어떤 강력한 힘을 그대로 유지를 한다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같은 경우 이제 무역 분쟁만 끝나서 경제 지표가 다시 좋아질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가 한 단계 더 나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반영되기 시작하게 되면 그에 따른 변화들은 오히려 이제 좋아지겠구나 하면 그때 늦죠. 증시는 한 발 먼저 앞서가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반영하는 지금 처음 구간이다라는 쪽으로 보게 됐었을 때 물론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 합의를 하게 되면은 단기 저항선 쪽에서 흔들릴 수는 있겠죠. 하지만은 그것 정도도 앞으로에 대한 미래를 바라본다라고 하게 되면 개선의 무게를 둔다라고 했었을 때 시장의 폭발력은 더 클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네. 작년 초에 봤던 2607 어라운드 네. 전고점 네. 그리고 S&P 500도 다우도 네. 작년의 고점 네. 넘는다. 저는 넘는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국내 시장은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국내 시장은 2,600이 고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 2,800까지 봅니다. 아니 내죽기 전에 이런 말 말고 금년에 예, 저는 조금 더 살 것 같아가지고요. 뭐 유 이사님한테는 그 말씀은 뭐 안 여쭤봐도 될 것 같고. 네. 자, 허 의원님. 네. 약간 균형을 잡아 주셔야 돼요. 지금 우리 또 말은 또 다 두 분 다 잘해요. 네. 듣고 있으면은 솔깃하네요. 솔깃하죠. 예, 거의 뭐 하나 팔러 나왔는데 여기서 나오고 이것도 드립니다 하니까 지갑 열게 되는 그런 분위기인데 말씀하신 대로
근데 지금 이른바 눈에 보이는 거 지표는 엉망이에요. 뭐 유럽 쪽도 그렇고 뭐 독일 산업 생산, 미국 뭐 12월 소매 판매 이런 거 보면은 깜짝깜짝 놀랄 만한 지표들이 나오고 있고 실적 부분도 그렇게 뭐 밝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미중 무역 전쟁이 어느 정도 뭐 더 나빠지기보다는 좋아지는 쪽으로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로 봐서는 외신들의 보도로 봐서는 뭔가 3월 1일 날 판을 깨기보다는 하다못해 한 2달 정도 더 시간을 가져볼까 하면 이 정도까지는 갈 것 같고 관세 20%로 더 올려 이런 얘기도 안 할 것 같고 하긴 합니다만 혹시나 지금 시장이 두 분이 얘기하시는 즉 시장의 강세론자들이 불들이 얘기하는 희망적인 내용, 앞으로 좋아질 내용들을 이미 반영했을 가능성은 없나요? 선반영하고 있을 가능성은? 저는 미중 무역 협상은 많이 반영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미중 무역 협상은? 네. 네. 그러니까 저희가 그 8, 9월 달부터 주가가 많이 급락했었잖아요. 특히 한국 시장 같은 작년에. 경우는. 네. 근데 이제 8월 말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2천억 달러에 대해서 25% 얘기하고 그때부터 이제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관세를 인하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원래 했었던 관세 정책들을 철회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사실은 9월 정도의 주가 그때 당시가 한 2,300대 코스피 같은 경우 2,300대 네. 있을 텐데 그 정도가 일단은 1차적인 저는 한계 내지는 목표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미 미중 무역 간의 어떤 협의에 대해서는 더 싸우진 않을 거다라는 거를 꽤 많이 반영을 하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네. 사실 그 재료로 가지고는 더 올라가기는 약간 좀 버거운 상태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 주식시장을 움직이는 거에는 뭐 경제 지표들도 중요하지만 네. 역시 이제 돈의 힘이 또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데 연준이 3월달에 그래도 뭐 그 밸런스시트 축소하는 거를 좀 조정을 해준다던가 FMC에서? 네, 또 ECB에서도 뭐 요즘 LTRO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정책이 나오면 이제 돈의 힘으로 좀 밀려 올라가는 흐름은 나올 수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미중 무역 협상으로 더 올라가기는 쉽지 않다. 그렇지만 어떤 선진국 중앙은행들의 어떤 돈의 힘으로는 9월 작년 9월에 있었던 어떤 저항선 정도 수준까지는 한 번 더 트라이를 해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뭐 지표 꼼꼼하게 따지는 스타일보다는 김민수 대표 스타일인데 오늘 이제 방송 전에 금년 들어서 외국인이 얼마 샀나 싶어서 보니까 많이 샀죠. 4조 3천억 넘게 샀더라고요. 거래소에서. 네. 그리고 코스닥이 보니까 한 6천억 가까이 한 5천억 넘게 개인은 뭐 한 8천억도 넘게 샀는데 그 와중에 뭐 거래소에서 기관 팔고 개인 팔았는데 이 장에서 누구 좋으라고 외국인들이 다시 팔겠나 싶은 생각은 들긴 들어요. 그러다 보니 지금 이제 허 의원님 말씀하시는 저 2,300이 기술적으로 나오는 타겟이거든요. 그 이중 바닥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1985 라운드에서 뭐 이중 바닥 뭐 교과서적으로 간다면은 그 정도까지는 갈 수는 있겠다 싶은데 혹시나 하도 왔다 갔다 하는 선수들이라서 믿음지가 않아 가지고 이러다가 연준이 또 배신 때릴 가능성은 별로 없죠. 그러니까 만약에 배신을 때린다. 만약에 때린다. 그러면 이제 장은 모르겠죠. 오르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여기서 금리를 또 바로 올려버린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저는 이제 작년이 좀 수상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수상했다. 왜 그러냐면 보통 시장은 폭락장이 일어나기 전에 거품을 만들고 폭락장이 일어나죠. 네. 근데 저는 숫자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제가 돌린 숫자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해가 안 간다. 이 숫자가 이렇게 좋은데 그러니까 숫자라는 건 이제 기업 숫자입니다. 기업들의 실적과 ROE가 이렇고 미국이 이런데 도대체 왜 주가가 거품이라고 생각하는지를 이해가 안 간다라는 얘기겠고요. 그러니까 거기에다 대놓고 10%, 20% 하락을 만들어 버렸으니까 거기에 되돌림 현상은 굉장히 쉽게 일어나죠. 그러니까 코스피로 따지면 저는 적정 가치가 2,200, 2,300 정도는 충분히 바닥을 잡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많이 갔다. 너무 많이 내려왔으니까 거기에 대한 반등은 일어났죠. 이제 그 다음부터는 결국은 뭐냐, 실적이 어떻게 되느냐, 펀디멘탈이 어떻게 되느냐. 근데 여기서 만약에 금리를 또 올려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금리 한번 올렸다가 멈춘 것처럼 여기서 또 올려버린다 혹시나. 네. 자 그러면 이제 밸류가 또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예, 그래서 결국은 연준이 어떻게 하느냐 중요하고요. 네. 근데 사실 연준은 금리를 올리지도 내리지도 못하는 그런 환경이고요. 사실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PBOC 중국의 인민은행이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네. 예. 지금 통화를 풀고 있는 국가는 중국이거든요. 네. 경제가 안 좋아지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유동성의 힘을 가지고 오는 건데 이게 이제 지금 여태까지는 기준금리를 인하를 하지는 않았어요. 지준율만 인하를 해서 유동성을 부여했는데 네. 이제 조만간 제가 판단하기에는 금리를 내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PBOC 인민은행이 금리를 내리면 이게 이제 진짜 버블의 스타트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는 게 아직까지 우리는 버블을 안 봤고요. 거기에 대해서 하락했던 거에 대해서 되돌림 현상이고 여기서 인민은행이 금리를 내린다면 이제 이게 버블을 만들어 줄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금리를 안 내린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적정 가치를 분석을 해서 도대체 어느 정도의 상승 여력이 있는지 판단해야 되겠죠. 근데 어쨌든 지금은 그래도 좀 쉬어가야 되는 타이밍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빠졌던 걸 다 되돌렸으니까 예. 이제는 좀 쉬어야죠. 네. 하기야 금년 들어서 올라온 거 차트 봐도 아찔하죠. 예. 예. 그래서 진짜 허 의원님께서 유럽도 언급하셨는데 그동안에 거의 뉴스에서 이렇게 뭐 보이지 않던 22 BOJ 얘기가 최근 며칠 이제 보였습니다. 뭐 구르다 총재도 의회에 나와가지고 엔이 너무 강해지면은 뭐 또 추가 뭐 부양책 좀 공허하긴 합니다만 더 할 수 있는 게 뭘까 싶기도 한데 그것도 뭐 이렇게 또 차기 드라기 후임으로 또 갑자기 급부상하고 있는 분화계리 같은 양반도 TLTR로 함 더 할 수도 있는 것처럼 그렇다면 이제 시장의 제일 중요한 유동성 그리고 유 이사님 말씀하신 인민은행도 금리를 내리고 이렇다면 이제 소위 말하는 돈 힘으로 갈 수도 있는 장이 오겠는데 그래도 가장 기본적인 경기하고 펀더멘털은 따져봐야 안 되겠습니까? 경기 측면에서는 돈만 풀리면 갈 수 있는 장인가요 지금? 그래도 가장 기본적인 경기하고 펀더멘털은 따져봐야 안 되겠습니까? 경기 측면에서는 돈만 풀리면 갈 수 있는 장인가요 지금? 세 분 의견 한번. 네, 일단 보통 이제 그런 표현을 써야 될 것 같죠. 바닥을 봤느냐, 네. 아니면 지금 계속 바닥으로 가느냐, 바닥으로 진행이 되고 있느냐 이런 표현을 보고 있다는 사실인데 지금 보통 보게 되면 뭐 이제 쇼크 수준이라고 하는 뭐 21개월째 연속 하락, 뭐 무슨 뭐 9개월째 연속 하락 이런 지표들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그러면 21개월째 바닥을 찍고 돌아서게 되면 그런 얘기 안 나오겠네요. 근데 그런 어떤 바닥권에 대한 인식 그대에 대해서는 물론 아직 안 좋다는 건 알고 있지만 여기가 바닥이라고 하게 되면 올라올 때는 또 빠르게 변화가 된다고 했었을 때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또 크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아까 앞서 또 이제 미국이나 글로벌 얘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네. 제가 생각하는 근거 중에 또 하나의 이면에는 저는 이제 지금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다음 주에 가면 네. 이제 이어질 걸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네. 근데 거기서 이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파장 중에서 지금 이제 보통 이제 시장에서 대하고 있으면은 올해 작년 한 말부터도 시장에서 매매를 할 때 또 가장 핵심적인 게 남북 경협주였습니다. 네. 남북 경협주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지금 어떻게 지금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종목들이 많죠. 특히 뭐 펀드멘탈이나 아니면은 이게 왜 남북 경협주야라고 할 정도로 들어갈 종목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무시하고 있다가 보면은 놓치죠. 거의 40~50%는 그냥 한 2~3일 한 주 안에도 그냥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았으니까요. 근데 이런 흐름들을 봤었을 때 여기가 가장 중요한 변화가 뭐냐면은 일단 지금 같은 기조 쪽에서 만약에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만약 물꼬를 트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줄 걸 줍고 받을 걸 받기 시작하는 어떤 초기 단계가 나오면서 유엔 제재가 이제 풀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새로운 장이 펼쳐집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까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남북경협주 같은 경우도 다 잘 모르는 뭐 최근에 움직였던 뭐 DSR 제약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와이어로프 만드는 회사거든요. 그 회사 같은 경우는 예. 뭐 광물 캘 때 거기서 끌어올리면 와이어로프를 써야 된다고 그러면서 그런 거 가지고 주가가 상한가 들어가고 막 그랬던 종목들인데 이런 종목을 결국에서 보게 되면 그 로프 만들 때 누가 공급합니까? 포스코에서 사와야 되겠죠. 그래서 가공해서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남북경협의 장이 열리기 시작한다고 하게 되면 지금까지는 그런 중소형주가 심리적으로만 움직이는데 지금까지 팔짱 끼면서 이렇게 보고 있었던 대기업들은 아 이제 변하는구나. 그럼 이제 준비해야지라고 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사업 목적 추가하고요. 거기다가 갖고 있던 자본과 생산 시설 그대로 끌고 와서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가 또 하나의 국내의 어떤
알려지지 않은 모멘텀이 될 수도 있다는 쪽에서 대기업의 관심이 크게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에 어떻게 보면 GDP의 가장 큰 또 변동 요인이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죠.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는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또 넘어가면 안 돼. 저보다 더 강렬해졌습니다. 저는 중립할래요. 또 훅 빠져드네. 근데 최근 들어서 2차 북미 회담 앞두고는 이른바 대북 경협주, 대북 관련주 못 오르잖아요. 그럼 왜 그렇죠? 지금 김 대표 같은 분을 못 만나서 그러나 투자자분들이?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갈림길에 서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갈림길에.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냥 심리적인 부분들만 가지고 움직였다라고 하게 되면 솔직히 지금 대북 경협주 쪽에서 가장 그래도 가능성이 높은 거는 저는 안한티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한티. 네, 그 종목 빼고는 나머지는 이제 어떻게 돼 봐야 하는 종목 흐름들이 많죠. 근데 여기서 물꼬가 열리게 되면은 이제 그동안 이제 준비하고 있던 회사들의 특히 대기업들이 변화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어떤 파장은 커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좀 해주세요, 허 의원님. 저 혼자 벅차요 지금. 아니, 제가 중립적으로 얘기할까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한국 시장에 대해서는 제가 원래 한국 시장을 뭐 옛날에는 많이 들여다봤지만 해외 시장을 들여다보니까 결국 펀더멘탈 전 숫자를 좋아한다고 또 말씀을 드리지만 숫자는 우리나라는 저평가되어 있는 건 사실이다. PBR이 워낙 싸니까. 인정. 예. 근데 모멘텀은 없다. 없죠. 거의 모멘텀이 지금 이익 증가율이 마이너스인데요. 다른 국가들은 마이너스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어느 수치가 적정한 가치냐고 봤었을 때 전 고점인 2,600 정도까지는 시도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인데 자, 여기서 제가 생각할 때 변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반도체 사이클입니다. 그러니까 왜 지금 외국인들이 이렇게 반도체를 사서 모으느냐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죠, 사실 사람들은. 예. 지금 거의 4조 4천억 샀는데 그 중에 거의 80%가 지금 IT 쪽에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근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이익은 마이너스 40%. 전년비. 예. 그러니까 이런 숫자인데 도대체 왜 사냐 이거죠. 결국은 하반기에 도대체 어떻게 될지 자기네들도 잘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벌써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이고 이익이 40% 깎여도 가치가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고 근데 혹시나 하반기에 돌았으면 사이클이 이거에 대한 이제 준비를 해야 된다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시장에 그냥 현재 숫자만 딱 놓고 보면 이익 증가율이 거의 마이너스 10%가 넘습니다. 올해.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작년이 예를 들어서 2,600이라면 그거에 10% 더 낮게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2,400 정도겠죠? 근데 만약에 10% 마이너스가 아니다. 하반기에 이익이 다시 돌아선다. 이게 나와버리면 다시 2,600보다 더 높아질 수도 있는 거죠. 네. 결국은 다 펀더멘탈이고 숫자다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2,600 시도까지는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정도 기대. 그리고 만약에 정말 이익이 안 좋다면 2,600을 못 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 뭐 그 정도죠. 근데 이익의 변화는 앞으로 지켜봐야죠. 근데 요즘 점점 나오는 이 미국 쪽에서의 데이터 포인트라든지 반도체 사이클이 이번에 굉장히 짧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다운턴이. 그렇다면 우리나라 시장이 나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쁘지 않을 수도 있다. 결국은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이제 핵심 포인트는 그러니까 실적이 안 돌아도 주가가 오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가장 그 가까운 사례가 이제 2016년에도 저희가 이제 2015년 8월에 중국 위안화 한번 세게 두드려 평가 전할 때. 네. 그때 되게 심하게 뭐 중국 망하니 뭐 되게 우려들 많았었다가 2016년 2월에 이제 옐렌 의장이 또 한번 말을 바꾸고 예. 이제 그러면서 이제 12개월 동안 미국 금리가 동결이 되는 과정에서 네. 지표들은 되게 안 좋은데 주가는 사실은 꾸역꾸역 올랐습니다. 그때 예. 뭐 브렉시트도 있었고 2016년 11월에 또 트럼프 대통령 당선돼 가지고 또 한번 확 놀라기도 했었지만 그때 보면 경제 지표들도 안 좋고 기업 이익도 계속 감익이 됐었는데 주가는 그래도 이렇게 쭉 올라갔다 또 좀 빠졌다 다시 올라가고 예. 이런 흐름들이 좀 지속이 됐었는데요. 보면은 그때의 특징은 그렇게 이제 주가가 먼저 오르고 난 다음에는 뒤에 이제 이익이나 사이클이 이제 같이 좋아지는 그런 게 있었다라는 거가 가장 중요한 특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까 처음에 소장님께서
질문을 주셨던 것들처럼 돈 풀어서 과연 그러면 6개월 뒤, 9개월 뒤에 사이클이 정말 돌아설 수 있느냐. 네. 근데 저는 이제 그거가 좀 끝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요. 결국 미국도 뭐 그 기업들이 생각보다는 회사채 부담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네. 중국은 뭐 아시겠지만 이미 이제 기업 부채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돈 풀어서 사이클이 좋아지기는 물론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사이클이 쉬면은 좋아지긴 좋아지는데 그 힘이나 강도가 갈수록 약해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2016년에 가장 그 최근에 그렇게 돌아섰긴 했고 또 그런 조짐이 보이니까 주식시장이 반영하는 건 맞지만 과연 이게 지속 가능한 랠리가 될 거냐. 그 이후에 또 하강 사이클이나 주가 하락이 왔을 때는 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생각해 봤을 때는 좀 아직은 좀 지속성에 대해서 저희가 확신하고 들어가기는 좀 이른 국면이다. 아직은 좀 유동성,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약간 아드레날린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막 아드레날린이라는 게 되게 고통스럽고 힘들 때 갑자기 뭔가 이게 호르몬에서 고통을 좀 완화시켜주면서 초인적인 힘이 확 나는 그런 거잖아요. 초인적인 거품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런 게 이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가 좀 반대 의견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드레날린 반대 네. 호르몬이 뭐가 있죠? 그러니까, 페르몬일까요? 그러니까 전 세계 부채가 많다 인정합니다. 그건 인정할 수밖에 없고요. 네. 뭐 많이 찍어냈으니까. 예. 근데 그때보다도 지금 금리가 훨씬 낮다. 이것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때보다 금리가 낮다. 그러니까 과거에 거품. 네, 네. 자,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이제 제가 원래 애널리스트를 은행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네. 26년 전에 저는 글로벌 경제가 망가지거나 크래시가 오기 전에 보통 모든 얘기 여러 번 해드리지만 예대율이 100%를 넘어서야 됩니다. 근데 지금 G1과 G2 예대율이 70%대밖에 안 돼요. 이건 거품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은행들이 받은 예금보다 대출 나가 있는 게 70%밖에 안 된다. 70%대 중반 후반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트럼프가 일부러 경기의 곡선을 꺾어 나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일부러 예. 트럼프 예. 무슨 얘기냐? 지금 그냥 그대로 놔뒀으면 GDP 성장률이 3%, 4% 이렇게까지 갈 수도 있는데 이거를 지금 미중 무역 전쟁으로 가지고 눌러놨다는 얘기죠. 그리고 예대율도 안 올렸다는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대형 은행들을 잡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이 트럼프의 대선 이 출마가 내년 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대로 그냥 놔뒀으면 계속 상승하다가 대선 출마할 때 꺾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정말 안 좋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시면은 저는 거품이 안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은행들을 보고 있으면 왜 워런 버핏이 은행주를 사겠어요? 거품이라고 생각하시면 은행주 절대 못 건드립니다. 은행은 전 세계에서 가장 레버리지가 심한 기업이에요. 20배. 자본금이 오면 100을 쓰는 게 은행이거든요. 근데 워런 버핏 같은 펀더멘털리스트, 가치주 투자하시는 분들이 은행주를 사고 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예대율이 70%대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이익 벌어들일 게 훨씬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은행주를 사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저는 거품을 본 게 아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거품을 보기 시작했으면 제가 2006년도에 하도 장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해서 뭐 제가 비관론자였으니까 그래서 결국 뭐 회사도 그만뒀었어요. 그런 시기도 당했었으니까. 그러니까 말씀드리지만 그때 보였던 거품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요. 그러니까 은행 애널리스트로서의 입장에서는 이건 거품의 수준도 아니다라고밖에 생각이 안 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한참 남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야, 내년 대선 한참 선거 유세 다닐 무렵에 장이 좋아서 역시 트럼프야 대통령 한번 잘 뽑았더니 막 경제도 좋고 주식도 좋으네. 이 소리 듣기 위해서 이번에 한번 파월하고 생쇼를 벌여가면서 미쳤네 어쩌네 쟤 잘라 뭐 이렇게 해서 한번 꺾었다가 한번 쉬고 가게 해준다. 또 다른 음모론입니까? 네. 트럼프가 그 정도까지 머리가 좋을까? 네, 저는 무섭다고 생각합니다. 사업가니까요. 아무래도. 사업가니까. 그 요즘에 지금 하고 있는 남북 북한과의 협상도 그렇고요. 러시아를 공격했던 부분도 그렇고요. 정말 무서운 사람이에요, 진짜 제가 볼 때는.
저는 뭐 약간 그런 생각도 들어요. 왜 갑자기 그 3월 1일로 데드라인을 잡았던 미중 무역 협상의 데드라인을 슬슬 블룸버그 같은 거 통해 갖고 한 2달 정도 미룰 수도 있어. 그러고 막 3월 달에 또 말을 하고 시진핑 주석 불러서 밥도 한번 사 먹일 수 있어. 이랬을까? 왜 그 2달이 참 묘한 게. 그러면 5월 말이거든요. 5월로 들어오구나. 한 2달. 그래 이게 보니까 그 끝에 저 유럽의회 선거 보고 약간 좀 거기에 따라서 전반적인 판을 갖다 새로 유럽도 갈고야 될지 아니면 유럽하고는 잘해야 될지 뭐 이런 생각도 하긴 해봅니다만 그거는 뭐 하나의 또 가설이니까 그러면은 좋습니다. 자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지수도 그렇고 삼성전자 뭐 지수하면 삼성전자로 만드는 지수니까 보니까 딱 지금 지수도 소위 말하는 그 매물대에 와 있고 삼성전자는 그 뭡니까 역사적 고점하고 액면 분할할 때 고점하고 선거 보니까 꼭 딱 와갖고 걸려 있더라고요. 상당히 지금 이 오늘 이것이 크리티컬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더 땡길 수 있는 모멘텀은 뭘까요? 삼성전자가 그 하락 추세선을 뚫고 적어도 액면 분할할 때 53,000원도 회복하고 옛날에 286만 원이었나? 액분 전에 최고가가 곧 300만 원 간다 할 때. 그래 그렇게 가면서 코스피도 갈 수 있는 모멘텀이나 뭐 아니면은 업종 계속 삼성전자로 땡길까요? 일단 혹시 녹화 날 기준으로 오늘인데요. 네. 오늘 목요일 날. 네. 삼성전자가 발표한 갤럭시 폴드 네. 폰 보셨습니까? 네. 소장님은 혹시 사진으로만 봤습니다. 네, 사고 싶으신 생각이 드십니까? 엄청 사고 싶죠. 사실. 비싸던데. 네. 이게 가격을 이제 논외로 한다고 하더라도 가격을 논외로 한다 하더라도 그거 적으면은 완전 좁 이어 들어가요? 들어갑니다. 4.8인치입니다. 4.8인치? 예. 고민하고 계시는데요. 아니, 지르십시오 그냥. 그거 그냥 뭐 게임하거나 동영상 뭐 영화 많이 보는 선수들한테는 좋겠습니다만. 네. 예. 그 넷플릭스를 보시는 분들은 너무 좋죠. 그렇죠. 아,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이제 저는 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지금 과거에는 저희가 보통 보게 되면은 아이폰이 처음 나왔을 때 혁신의 대상은 애플이었습니다. 근데 애플도 정확하게 보면은 애플 자체가 아니라 스티브 잡스 한 명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한 명이란 사람이 어떻게 보면 애플에 대해서 그리고 전 세계에 대해서 이런 파장을 크게 갖다 준 혁신의 대명사였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그 사후 끝나고 한 뭐 지금 10년 가까이 좀 나온 상황 쪽에서 지금 보게 되면은 애플이 과연 혁신일까요? 혁신이란 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잡스 사후. 그렇죠. 그 이제 거의 뒤 남들 그러니까 덩치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이제는 안정의 위주를 가는 예. 분이죠. 그 예. 요리사 하시는 분. 예. 그래서 선생님도 보시게 되면은 이제 폴더블 폰에 대해서도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다 말만 많다가 이번에 특허 신청을 뒤늦게 하는 상황들이 나오는 흐름들인데 반대로 지금 역전된 상황들이죠. 삼성은 이제 스마트폰을 이제 팔다가 이제 중국한테 밀리고 그리고 여기저기서 신흥국가에서 밀리다 보니까 뭔가 반전의 기회가 필요합니다. 네. 이걸 혁신이라는 데 지금 불을 지핀 겁니다. 그러니까 갤럭시 S10도 비롯해서 우리 이 폴더블 폰 같은 경우도 제가 보기에는 이를 통해서 한 단계 스마트폰 시장의 레벨업에 대한 가능성은 상당히 크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저 같은 IT 알못도 잘알못도 딱 보고 나서 이에 따른 어떤 소비자 욕구에 대한 강한 열망이 끌리는데 이런 변화가 이제 나오기 시작해서 처음에 판을 키워가기 시작하는 건 이제는 애플이 아니라 삼성전자다라고 쪽으로 보게 되면 또 다른 밸류나 가치도 바뀔 수 있다고 생각 들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네, 될 수 왜냐하면 있다. 저는 애플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좋게는 얘기 안 했거든요, 작년에. 그러니까 제가 미국 IT를 정말 좋아하긴 하는데 애플은 더 이상 성장 기업이 아니다. 이거는 왜 워런 버핏이 사냐? 가치주로 산다. 배당 성향을 계산하면 2%대 중반 후반 나오니까 그러니까 원래 워런 버핏 성장주가 아니고 가치주가 성장률은 된 게? 별로 안 좋아하니까 예, 예. 가치 주고 이제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 이제 저도 오늘 거의 한 1시간 내내 지금 이 S에 대한 모든 걸 들여다봤거든요. 예. 영어로 하면 simply amazing입니다, 진짜. 너무 괜찮아요. 그래서
아 역시 우리나라 삼성이 있다는 게 진짜 감사해야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사실 솔직히 물론 뭐 여러 가지 지배 구조 문제 뭐 있지만 그래서 만약에 이게 다시 한 번의 어떤 이 디맨드, 그러니까 수요를 만들어낸다면 여태까지는 아이폰과 삼성이 더 이상 이렇게 혁신을 하지 않았었던 그런 과정이었거든요. 여기에서 샤오미랑 그 화웨이가 치고 올라오면서 어떻게 치고 올라오냐 가격 낮추면서 예, 그렇게 했지만 이제 한 단계 레벨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수요가 또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일이 어떻게 돼, 이 매출이 어떻게 될지가 정말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를 놓고 보면 결국 반도체 사이클이거든요. 근데 이 반도체 사이클이 물론 핸드폰도 있지만 서버 디램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서버 디램은 AI와 자율주행과 모든 부분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 판매량은 줄어들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반도체 수요는 엄청나게 늘어날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서버 디램의 디맨드가 예상보다 훨씬 좋다 그러면 또 사이클이 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2007년, 2008년에는 산업재 사이클이었지만 이번은 과거에 있었던 97, 98, 99, 2000 이때의 닷컴 버블 같이 IT 사이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IT 사이클이 어떻게 변하느냐가 이번에 시장을 정말 거품을 만들지 아니면 이게 실패작이었어. 아무도 안 사. 너무 비싸. 이렇게 된다 그러면 그냥 아주 그냥 재미없는 시장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올해 하반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4월 26일 날 이 폴더블 폰이 나가는데 뭐 말은 얼마나 안 팔릴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가고 있는데 진짜 실제로 많이 팔려버리면 이건 스토리가 완전히 틀려지는 거고요. 네. 예, 그래서 그걸 오케이. 꼭 지켜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IT 쪽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 쪽으로 결론 내리고 허 의원님 그거 한번 여쭤볼게요. 뭐 많은 분들이 붙들고 뭐 끙끙대는 종목이긴 업종이긴 합니다만 바이오 쪽은 아, 바이오. 한국 봐요. 왜 이렇게들 한숨을 쉬시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바이오를 원래 좋아하지도 않을 뿐더러 잘 몰라서 좀 드릴 말씀이 없긴 한데요. 자, 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은 우리 또 이제 두 네. 분의 현란한 또 바이오 마케팅을 한번 들어볼게요. 아니 바이오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저희가 이제 한국에서 살면서 사실 이제 한국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서비스나 눈에 보이지 않는 거에 대한 가치를 잘 못 주는 것 같아요. 못 줍니다. 네. 그래서 보이는 것만 좋아하는 그런 민족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바이오를 살려면 사실 믿음이 필요하거든요. 신앙의 힘이 필요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신앙의 힘이 약하다 보니 좀 쉽지 않다 보이고 있고 제일 좀 제가 좀 꺼림직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이제 회계 이슈입니다. 회계 이슈. 회계. 삼바도 있지만 사실 셀트리온도 이렇게 정기 감사 보고서 나오면서 자꾸 숫자가 이렇게 바뀌고 이제 이런 것들이 투자자들한테 꿈과 희망을 줘야 되는 섹터에서 약간의 이제 불신의 벽을 일부러 좀 일부러 좀 형성시켜버린 측면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깨기가 저는 당분간은 좀 쉽지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동차는 어떻게 보세요? 제약바이오 쪽만 잠깐 얘기 제약바이오 드리고 먼저 예. 하시고. 일단 일단 제약바이오 쪽은 딱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요. 삼성바이오랑 셀트리온을 보야 되는데 예. 상반기는 실적 안 나오면 숫자가 안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축이 되는데 삼성바이오 같은 경우는 제3공장 때문에 특히 작년 하반기 때 영업이 깎아먹은 부분인데요. 이게 아마 이제 비용 공장 돌리려고 한다면 초기 비용 들어가죠. 그런 쪽에서 확보되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하반기에는 숫자가 바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빠르면 3분기 때는 바뀔 것 같은데 그게 나오면서 이어지는 변화가 좀 기대가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주가는 이제 당분간은 별 모멘텀이 없죠. 네. 안 그래도 회계인지 삼성그룹 얘기니 뭐 이런 얘기밖에 안 나오고요. 셀트리온은 직판 체제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지금까지는 다 이게 분산돼 있던 영업점들을 하나로 이제 직판 체제로 갖추는 과정이 필요한데 또 돈 들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숫자 안 나오는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보통 보면 분기당 한 1,000억대는 충분히 나오는 듯한데 그게 이제 700억대로 깎여버리다 보니까 당연히 그에 따른 또 훼손 때문에 주가가 좀 저러고 있죠. 근데 이거 지금 보면 이제 또 하반기 가게 되면 램시마라고 아시죠? 이 램시마가 이제 주사제가 나옵니다. 주사제는
이제 처방을 받게 되면은 보통 가가지고 의사하고 상담하고 뭐 그러면서 이제 약 사려면 되게 비쌌는데 지금 이제 주사로 나옵니다. 자기가 직접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거 관련돼서는 어떻게 보면 좀 약물 남용은 나중에 얘기고요. 회사 입장 쪽에서는 매출의 기회가 늘어난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 허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또 한번 레벨업은 될 수 있다라고 보게 되면 하반기 한번 노려볼 만합니다. 그렇게 제약바이오는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 자동차는 자동차는 수소차로 벌써 한번 했는데. 그렇죠. 근데 수소차냐 전기차냐 그리고 뭐 지금 나오고 있는 뭐 현대차의 뭐 디젤 관련된 여러 가지 조사 얘기들 뭐 이런 엔진 얘기들 또 많은 상황들인데 제가 보기에는 현대차가 가야 갈 길을 제대로 못 가고 있는 파장들이 그대로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국내 자동차 업종들이 더 힘들어졌다. 그러니까 즉 쉽게 얘기하면은 삼성같이 빨리빨리 적응하고 뭔가 변화에 바로바로 되겠으면은 아마 저희가 전기차가 좀 더 많이 굴러다니는 중국보다 더 많이 그런 식으로 바뀔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지금 예, 그때 삼성동에 한전 부지를 산 게 아니라 그때 R&D를 확 키워서 앞으로의 먹거리를 찾았었으면 이런 변화가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한 사람인데요. 지금 기조로 봤을 때는 이제 뒤처지는 거죠. 그런 상황 쪽에서 이제 계속 뒤에만 변화를 가져가다가 뭔가 한판 뒤집기가 없을까라고 생각한 게 수소차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수소차는 뭐 글로벌 국가들이 다 왜 안 받겠습니까? 네. 다 경제성이나 이런 걸 봤는데 좀 뒤늦은 부분들이 상당히 높은데 그래도 전기차의 대세에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뒤늦었습니다. 되게 좀 아쉽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묻는 김에 태양광. 태양광은 한화케미칼 전문이신 이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있습니다.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마이크를 한번 이 자리에. 우선 태양광 얘기하기 전에 바이오는 한국이 사실 매력도가 제가 이 리포트는 미국 바이오입니다. 미국 바이오. 한국 바이오가 아니고요. 네. 왜냐하면 이미 바이오라는 업종은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업종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적어도 2천억 이상 투자를 해야 돼요. 하나 신약 개발하려면. 근데 성공률이 3%밖에 안 됩니다. 근데 3%가 다 먹여 살립니다. 나머지를. 그래서 우리나라는 문제가 그만한 자본이 안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너무 꿈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다 정도. 근데 미국은 정말 어마무지한 돈이 들어가고 어마무지한 시장을 갖고 있고 그러니 미국 바이오는 ROE가 막 40%뭐 이런 수준이 나오고 있어서 예. 좋게 본다는 얘기 하는 거고요. 자 이제 자동차, 전기차, 태양광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사실은. 정말 안타까웠던 부분이 제가 한국 시장에 대해서 좋게 생각은 하지만 사실 현대차 그룹에 대해서는 계속 2012년 이후에 셀이었어요. 팔자. 아니면 뭐 롱숏 흔히 하는 이제 헤지펀드인 경우에는 이것을 숏으로 하는. 그러니까 왜냐? 말씀하신 대로 땅에다가 돈 투자하고 설비 투자 제대로 안 했고 전기차 못 쫓아갔고. 근데 구조적으로는 엄청 힘들고. 그렇죠. 근데 이게 또 태양광이랑 연결이 돼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테슬라가 왜 태양광 회사를 사겠습니까? 그리고 왜 중국의 전기차 회사들이 태양광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겠습니까? 결국은 전기차 시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또 태양광 시장도 같이 간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부분은 우리나라 태양광의 경쟁력이 적어도 전기차 수준에 뒤처짐은 아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심지어는 중국 전기차가 테슬라보다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기대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요? 왜냐? 거기에 대해서 투자가 제일 많이 일어났고 거기에 대해서 보조금도 많이 주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전기차는 이길 거다, 미국을. 이런 욕심이 있어요, 중국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투자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고요. 그러니까 똑같이 태양광에 대한 투자가 일어났습니다. 자, 근데 우리나라로 따지면 전기차에 대한 투자가 많이 일어나냐? 그렇지 않았죠. 그리고 정부 지원도 없었어요.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제 수소차를 가지고 정부 지원을 이끌어내고 같이 스토리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죠. 근데 다행스럽게도 태양광은 이미 벌써 굉장히 중국하고 비교해 봤을 때 많이 쫓아가 있고 오히려 더 위에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경쟁력이.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일본 시장, 독일 시장, 뭐 심지어 미국 시장, 뭐 호주 시장 다 봤었을 때 우리나라 태양광이 탑에 있다. 우리나라 전기차가 그러면 그런 시장에서 탑이냐? 절대 그렇게 얘기 못 하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삼성전자가 탑이라고 얘기하는 얘기는 반도체 시장을 다 갖고 있으니까
결국은 경쟁력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태양광에 있어서는 저는 전기차보다는 좋게 본다.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이크 잡으신 김에 빵은 빵. 자, 빵은 약간 골치가 아픕니다. 왜냐하면 빠지긴 많이 빠졌나 보구나. 우리 천하의 유동원 이사도 빵 얘기하면서 골치가 아프다 하는 거 보여. 예. 그러니까 빵 중에서 그러니까 이 단어들을 변화시켜야죠. 왜냐하면 종목을 빵이면 5개, 6개밖에 없는데 맨날 5개, 6개만 볼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제 망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망? 예, 마이크로소프트가 들어가는. 그러니까 이제 모든 IT 사이클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같이 붙는데, 그러니까 페이스북과 애플 같은 경우에는 성장이 좀 어느 정도 한정적일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지만 클라우드 비즈니스는 완전히 앞으로 성장을 엄청나게 해야 되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들어가고요. 또 종목들이 이렇게 변합니다. 넷플릭스가 들어가고 구글은 당연히 괜찮고. 그래서 6개 종목이 있다면 한 2개 빠지고 새로운 게 또 2개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전체적인 사이클을 놓고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IT 중에서 중소형주들이 굉장히 또 대단한 것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이 빵 종목만 보지 말고 미국에 있는 뭐 다른 종목들, IT 관련돼서 심지어는 아니면 중국의 심천 시장을 봐라. 그런 얘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뭐 질문이 고상하지 못하고 좀 저렴해지는데 해외 주식 붐을 타고 지금 해외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해가 특히 빵, 전통 빵, 오리지널 빵에 조금 물려 있는 분들 입장이라면은 뭐 대충 본전 차원하면 털고 나오는 게 맞아요. 아니면은 아직 소위 말하는 한 번 더 1파, 2파, 3파, 5파 정도의 상승이 아직 한 남았다. 어떻게 보십니까? 다른 쪽이 올라갈 게 많으면 좀 터시고 다른 거 사셔야죠.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 재미있는 스토리 얘기해드리면 저 12월 24일입니다. 12월 24일 날. 이분 날. 예, 이분 날 미국 시장이 폭락을 했어요. 예. 새벽 4시에 문자가 오시고 고객분들이 난리가 났어요. 고객분들이. 예. 네. 그러니까 저는 좋게 보고 있으니까 IT 사이클에 대해서 다들 불만이 많으셨죠. 그래서 제가 정말 열심히 주말 내내 크리스마스 날까지 팔시면 안 된다. 들고 계셔야 된다. 근데 뭐 다른 굉장히 많은 이 분들이 팔게 만들었대요. 또 아는 심지어는 저희 월튼 선배님이 12월 24일 날 다 던졌대요. 해외 주식을. 근데 문제는 뭐냐? 아직 못 사고 있어요. 던지신 분들. 그렇기 때문에 소장님의 질문에 답을 해드리면 들고 계셔야죠. 알겠습니다. 예. 그래요. 바이앤홀드 말한 게 없어. 어느 정도 이제 3월이 임박했는데요. 뭐 어쨌거나 북미 정상회담 그리고 3월 1일 무역 협상 데드라인 뭐 그런 게 이제 이슈가 되면서 이제 3월로 접어듭니다. 어떤 변수, 어떤 이슈에 주목해야 되는지 뭐 이런 투자 조언 마지막으로 우리 김 대표님부터 해서 간략히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앞서 소장님께서도 얘기하셨듯이 일단 약간 목에 찬 가격대까지 왔습니다. 지수나 여러 가지 종목들이나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빅 이벤트를 이제 기대를 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거기서 어떤 변화가 나오는지 점검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근데 그 이면은 어떻게 보면 지금 한 그 사이 한 일주일간이라도 종목은 열심히 변하고 있습니다. 종목은 종목 쪽은 아마 기술적 분석 조금만 하시는 분들 그리고 시장에 대해서 보통 이게 울분에 찬 장세라고 그러죠. 작년에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거를 좀 빨리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종목들의 변화로 끌어올리는 장세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수가 안 간다고 하더라도 종목적으로는 기회가 아직 있다라는 쪽으로 이제 보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도 지금 뭐 있어서 약간 이제 가장 또 중요한 게 뭐 북미 정상회담이나 무역 전쟁 관련된 얘기도 있겠지만은 또 하나 월말 가면은 MSCI에서 중국 A주의 편입 관련된 거를 확대시킬 건지 얘기도 나올 겁니다. 그 부분도 만약에 외국인들에 대한 어떤 스탠스를 좀 바꿀 수도 있는 기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은 지켜보시되 거기서 조금 구체적으로 중국 비중이 커지면 우리한테는 불리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상대적으로 같은 바스켓에서 줄어들으니까 뭐 무슨 또 몇 조 얘기도 막 나오곤 하는데
개선 속도가 좀 더 빠를 것이다. 하반기에 대한 개선 속도가 빠를 것이다. 그러면 무시하셔도 됩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변수들 체크하는 게 다음 주는 중요해 보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허재원 의원님. 좀 뭐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펀더멘탈보다는 돈의 힘이기 때문에 3월 19일, 20일이죠 FMC 때 예, 예. 연준의 그 대차 대표 축소에 대해서 어떤 언급을 하는지가 추가적인 업사이드를 열어줄 수 있는지 아니면은 뭐 이 정도에서 조목장으로 가는 그런 흐름으로 봐야 되는지에 중요한 갈림길에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저는 이제 미국 경기 자체는 그렇게 나쁘게는 안 보거든요. 네. 왜냐하면 고용이 뭐 어쨌든 괜찮고 그런데 이제 그 가끔 이제 98년도에 그 LTCM 이후에 연준이 이제 좀 금융시장의 어떤 혼란 내지는 패닉 때문에 이제 금리를 연달아 3번 그렇죠. 내렸었는데 그때도 보면 미국이 금융시장은 안 좋았지만 되게 혼란스러웠지만 사실 경기 자체에 근본적인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가 수준 자체가 위에 있는 상태에서 금융시장의 불안 때문에 금리를 이렇게 착 내리니까 그 이후에 금융시장의 반응은 대단히 격렬했던 거죠. 박한 부분. 그래서 저는 그 지금도 그러니까 저희 한국은 사실은 이제 뭐 내수나 이런 부분이 되게 좀 취약하니까 네. 그러한 격렬한 반응이 나타나긴 되게 쉽지 않은 상황이고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개별 종목 중심으로 나타날 것 같아서 약간 좀 상단은 그러니까 업사이드는 그렇게 크지 않아 보이는데 미국은 그런 통화 정책의 어떤 공격적인 변화가 있으면 그런 것들이 자산 가격을 올릴 거고 제가 듣기로는 미국 가계 자산에서 지금 주식 비중이 부동산 비중을 또 넘어섰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인즉슨 주가가 올라가면 또 미국 경기 자체, 특히 소비 경기 자체는 안 꺼질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심리적인 부분에서의 업사이드는 아직은 좀 남아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여전히 저는 돈의 게임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적어도 작년 10월부터 12월 크리스마스 이브 날까지 봤던 그런 장을 만들 만한 인물이나 지금 뭐 변수는 없는 셈이죠. 네. 지금 만들었다가 욕 엄청 먹을 텐데. 혹시나 3월 1일까지는 좀 쉬시라는 얘기를 하는 게 그러니까 혹시나 관세를 10에서 25로 올려버리면 뭐 트럼프는 정말 잘 모르니까 뭐 혹시나 일시적으로라도 잠깐 하도 중국이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럴 수도 있으니까의 걱정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저희가 계산한 숫자로 놓고 보면 10% 글로벌 시장이 올랐어요. 네. 네, 2달 동안. 앞으로 추가적으로 오를 룸이 제 계산으로 20%가 남아 있습니다. 연말까지. 현 레벨에서 20%. 네. 자, 근데 문제는 2달 만에 10%를 올렸기 때문에 3분의 1을 벌써 다 올렸잖아요. 그럼 좀 쉬어야죠. 그리고 3월 1일이 딱 데드라인이 있으니까 이거는 좀 보고 지나가자. 이거를 보고 지나가는 게 훨씬 마음 편하다. 트럼프가 어떻게 할지는 정말 잘 모르기 때문에 물론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10에서 25로 안 올리겠죠. 근데 또 얼마 전에 그 자동차 관세 관련해서 25% 시켜서 야 우리 지금 큰일 났으니까 한번 봐봐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라서 조금은 좀 숨 돌리기 좀 하고 아무리 상승장이라 하더라도 좀 쉬어가자는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 진행하는 사람 입장에서 아시잖아요. 우리 주간 전망대 한 달에 한 번 꼴로는 채권에 늘들 분들만 모셔갖고 얘기하고 그거 하는데 야, 뭐 독일이나 일본 국채 지금 10년물 사들고 있어봐야 어떤 놈은 마이너스고 어떤 거는 뭐 제로 0몇 프로 커서 있는 판에 이 시대에 아직도 10% 올랐지만 20% 더 오를 수 있습니다가 이게 주식쟁이들의 이 뭐랄까요 엄청난 거예요. 참 채권자하고 주식쟁이는 진짜 달라. 예. 알겠습니다. 예. 뭐 이렇게 한번 뭔가 이렇게 열심히 탄력적으로 달려왔던 시장이 한번 숨고르기 이후에 갈 수 있는가 아니면 여기까지인가 하는 뭐 그런 어떤 관점에서 오늘 한번 국내외 증시를 갖다가 한번 점검해 보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또 각자의 또 다
바라보시는 관점이 있고 판단의 기준이 있으실 텐데요. 거기에 조금의 어떤 참고가 되었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우리 세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